팬데믹 선언 이후 지난 30일 전 세계 확진자 수가 7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무서운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코로나19. 우리나라에서의 확산세는 주춤하지만 아직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죠. 특히 최근엔 20, 30대 젊은 층 역시 코로나19에 안심할 수 없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신종 감염병에 대한 공포와 불안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언제 이게 종식이 돼서 내가 원래대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좀 좌절감, 무력감, 이런 것들을 많이 호소하시는 것 같습니다. 집단핵이 일어날 때 사람들에게 생겨나는 굉장히 중요한 현상이 공포거든요. 공포. 하지만 이런 위기 속에서도 희망의 길을 찾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철저한 방역과 신속한 진단에 힘쓰고 있는 정부.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에서 발로 뛰고 있는 수많은 의료진들과 치료제 연구기관들, 그리고 나눔과 기부를 통해 코로나19 극복에 힘쓰고 있는 시민들까지 신종 감염병을 극복하기 위한 사회 각계각층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코로나19의 위기는 언제까지 계속될 것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는 무엇인지 이 시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68년 홍콩 독감,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에 이은 또 하나의 팬데믹.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가 전 세계를 전염병 공포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3월 29일 기준 전 세계 확진자는 약 70만 명, 사망자 숫자 역시 3만 명이 넘었습니다. 특히 이탈리아와 스페인을 비롯한 유럽 지역에서 가파른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미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만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15,000명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Normalmente questo impianto ha circa 30 feretri in giacenza. In questo periodo siamo arrivati a superare le 100. 미국 역시 상황은 심각합니다. 미국의 확진자 숫자가 이미 12만 명을 넘어서면서 세계 최다 기록을 세웠고 누적 사망자 역시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미국 뉴욕시의 경우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중대 재난 지역으로 선포되기도 했습니다. We are going to send 1 million N95 masks to New York City today. That's been a priority for New York City. And 1 million masks won't get us through the crisis, but it'll make a significant contributions to New York City's.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무섭게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무엇보다 첫 발병 66일 만에 전 세계 확진자 수가 10만 명을 돌파한 이후 3주가 지나면서 70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확진자 숫자가 10만 명에서 7배 이상 늘어나는데 3주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만 봐도 그 확산세가 얼마나 빠른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제 대규모 모임을 매개로 해서 이제 지역사회 감염이 이제 시작이 됐고, 그게 늦게 발견이 된, 그러니까 방역 당국에서 인지가 늦은 상태에서 지역사회 유행이 시작됐고, 근데 환자는 찾아내기 어렵고, 그리고 또 그 전파력 자체가 과거 사스, 메르스에 버금갈 정도로 굉장히 강한 전파력을 갖고 있는 특징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대유행, 지역사회 대유행을 피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지구촌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주요 20개국 G20 정상들은 사상 최초로 화상회의를 열었습니다. 모두 함께 힘을 모아 코로나19를 극복해내기 위한 자리를 마련한 건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그동안 우리나라가 코로나에 어떻게 대응해왔는지 설명하며 앞으로 코로나19를 함께 이겨나가자는 뜻을 밝혔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1월 20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들어온 첫 환자를 시작으로 1차 유행을 겪었습니다. 이후 대구, 경북 지역에서 특정 종교를 중심으로 2차 유행이 번지면서 감염병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하는 등 큰 혼란을 겪었는데요. 발빠른 진단과 치료, 확진자 동선의 투명한 공개 등으로 코로나19 확산의 큰 불길은 잡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아직도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전국 곳곳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중국이 아닌 유럽이나 미국 등에서 유입되는 확진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에 3차 유행에 대한 우려를 놓을 수 없기 때문이죠. 어느 정도의 이제 대규모 유행은 이제 정리가 되어가고 있는데 지금 해외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이제 아직 인제 시작인 나라들이 많고 동남아나 이제 아프리카나 이런 그 외의 지역들은 검사 자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방역 체계 자체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그 나라가 얼마나 지역사회가 위험한지 위험도 평가조차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보다는 해외 유입 사례가 어찌 보면 더 잘 관리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그런 흐름에 맞춰서 같이 대응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되게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에 대한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이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흔한 감기 바이러스로만 여겨졌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전자 변이를 통해 사스와 메르스에 이어 코로나19까지 강력한 전염병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코로나 바이러스는 화학적 상태가 불안정한 RNA 유전체로 이루어져 있어 쉽게 돌연 변이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또 특이한 점이 어떤 동물에서는 호흡기 질병을 유발하고 어떤 동물에서는 소화기 질병을 유발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중구난방, 대처하기가 어려운 바이러스예요. RNA 바이러스니까 돌연 변이도 잘 일어나고 거기에 덮쳐서 이 유전자가 굉장히 큽니다. 인플루엔자가 보통 저희가 15kb, 15K 킬로베이스인데 얘네들이 27kb, 그러니까 2배 가까이 되죠. 굉장히 길어요. 기니까 돌연 변이가 훨씬 잘 일어나겠죠. 그 어떤 바이러스보다 강력한 전파력을 보이고 있는 코로나19. 이는 코로나19가 인체에 더 쉽게 침투할 수 있도록 유전자 변이를 일으켰기 때문이라는데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 겉표면에 왕관 모양의 스파이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파이크가 사람의 세포 표면에 존재하는 수용체 단백질, 즉 ACE2와 결합하는 능력이 여느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코로나19는 유전자 변이를 통해 사람 몸에 더 쉽게 침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코로나19의 가장 큰 특징은 증상 초기부터 전파력이 상당히 강하고 어쩌면 이게 확산에 아주 특화된 바이러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라도 이렇게 전파력의 차이를 보이게 되는 이유는 유전적 변이가 일어날 때 사람의 이제 호흡기 세포의 그런 접합할 수 있는 능력의 정도가 이제 다르게 진화할 수가 있어서 그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바이러스의 전파력도 이제 달라지게 되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코로나19는 감염자가 특별한 증상을 자각하지 못할 때부터 다른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는 특이성도 가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 국내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유럽발 환자의 절반은 공항 검역 당시 무증상으로 분류됐다가 진단 검사를 받은 후에야 자신이 감염된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역시 코로나19가 기존 바이러스보다 더욱 강력한 전염성을 갖도록 변이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상이 가벼운 상태에서 전파가 가능하다 보니까 본인도 증상을 이렇게 뚜렷하게 느끼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가족들이라든지 같이 식사한 사람들한테 전파를 하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환자가 발생할 수 있는 조건들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마 그분들이 만약 증상이 심했었으면 그렇게까지 이제 계속 모임에 참석하거나 그러진 않았을 거거든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돌연 변이가 불과 2달 만에 100건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코로나19가
또 다른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돌연변이가 불과 2달 만에 100건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처럼 빠른 변이가 계속될 경우 바이러스의 독성이 더 강해지거나 치명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1918년에 독감이 대유행했을 때도 보면 초기 유행보다 후기의 유행이 훨씬 더 컸어요. 진화를 하면서 보다 더 이제 자기들이 생존을 위해서 더 잘 퍼져나가는 방식으로 진화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 앞으로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든 독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든 또 신종이 나올 겁니다. 그게 5년 뒤가 될지 10년 뒤가 될지 모르지만 더 강력한 모습으로 나오게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상태가 위중한 국내 환자 가운데는 20대 1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면역 체계가 과민 반응하는 사이토카인 폭풍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상태가 나아지질 않고 있습니다. 최근엔 20, 30대 젊은 층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젊은 층의 경우 면역력이 강한 나머지 사이토카인 폭풍의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사이토카인 폭풍이란 바이러스 등이 체내에 들어왔을 때 면역 물질이 과도하게 분비되면서 정상 세포를 공격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면역 반응이 폭풍처럼 과도하게 쏟아져 병원체뿐 아니라 정상적인 신체 조직에까지 염증을 일으키면서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Today, I have a message for young people. You're not invincible. This virus could put you in hospital for weeks or even kill you. WHO의 사무총장은 젊은이들 역시 코로나19의 천하무적은 아니라며 그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는데요. 면역 체계가 약한 노년층이 코로나19에 더 취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젊은 층 또한 방심해선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았던 70대 여성이 국내에선 처음으로 재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최근 국내외에서 코로나19에 대한 재감염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27일엔 경기도 김포시의 확진자 부부와 17개월 딸이 재확진 판정을 받았고, 그 이전에도 전국 25번째 환자였던 73세 A씨, 또 경북 예천에 사는 25살 B씨 등도 재확진을 받은 일이 발생했는데요. 국내외 전문가들은 코로나19에 걸렸던 환자가 단기간에 다시 감염될 가능성은 낮다고 강조했지만 재감염에 대한 불안감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여러 케이스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직 확실치는 않지만 중합 항체는 생기고 그게 어느 정도 기간인지 모르지만 반드시 방어가 되지만, 면역이 떨어져 있거나 면역 억제제를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충분한 양의 중항체가 생기지 못해서 일시적으로 억제됐던 바이러스가 다시 재활성화가 돼서 그 증상을 나타낼 수도 있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지금까지는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가 가을철에 다시 유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활동성이 줄어들었던 바이러스가 건조하고 추운 가을철에 다시 활발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1918년 전 세계에서 벌어진 인플루엔자 대유행, 이른바 스페인 독감의 경우 늦봄에 시작돼 여름에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지만 가을철에 더욱 기승을 부린 바 있습니다. 나이와 연령대를 가리지 않는 무서운 전파력과 새로운 돌연변이의 가능성, 그리고 재감염의 우려와 가을철 유행 가능성까지 코로나19 사태의 불씨가 쉽게 꺼지지 않는 이유인데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한 줄기 희망이 되는 것은 바로 코로나19의 치료제가 하루빨리 개발되는 것뿐이겠죠. 그렇다면 현재 코로나19의 치료제 개발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황일까요? 일반적으로 바이러스성 질환의 처치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하나는
예방 백신을 접종하는 것. 또 하나는 항바이러스제를 통한 생물학적 치료입니다. 코로나19의 경우 아직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대증요법, 즉 환자에게 큰 고통을 주는 통증이나 발열 등을 없애주는 방식의 치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 바이러스 복제를 저해시키는 약물을 사용하는 방식도 시도 중입니다. 이 바이러스라는 거는 뭔가 비슷한 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바이러스가 복제할 때 필요한 그런 자기만의 효소를 갖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효소들이 유사하다면 선택성이 높은 약물들을 이 바이러스에 쓰던 거를 이쪽 바이러스도 적용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지금 임상을 하고 있는 칼레트라라는 약물하고 잼데시비어라는 약물, 이런 약물들이 바로 그런 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에이즈 치료제인 칼레트라의 경우 바이러스가 유전 물질을 보호하기 위한 단백질 껍질, 즉 캡시드를 만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유전자 복제를 막을 수 있다고 하죠. 반면 에볼라 바이러스의 치료제로 개발된 렘데시비르의 경우 바이러스를 복제하는 효소가 실수를 일으키게 만드는 건데요. 가짜가 결합된 RNA를 위장 잠입시켜 바이러스 증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입니다. 어디를 막으면 얘네가 복제를 못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 표적을 여러 군데를 찾아내는 그런 연구가 바로 바이러스학 연구 중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약제들이 바로 단백질 분해 요소 저해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HIV에는 그것이 제일 먼저 등장을 했던 대표적인 것이고요. 우리나라에서도 한 연구기관을 통해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는 후보 물질이 개발됐는데요. 바이러스의 복제 증식에 필요한 물질로 감쪽같이 위장시키는 변형 핵산제 기술이 만들어진 겁니다. 바로 렘데시비르와 같은 위장 잠입의 원리가 활용된 것이죠. 바이러스가 발견이 되면 그 유전체를 보통 염기 서열을 밝히게 됩니다. 그 염기 서열을 알게 되면 그 바이러스가 만드는 단백질들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유추된 단백질을 기존에 알려진 다른 바이러스의 단백질과 비교를 하는 것이죠. 거기서 유사성이 높으면 그 약물이 이 새로운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사성을 보통 검토를 해서 약물을 이제 이렇게 응용을 하려는 시도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처럼 바이러스의 증식을 차단하는 약물을 통한 치료제 개발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를 쉽고 빠르게 치료할 수 있는 백신 개발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데요.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먼저 질병관리본부는 국내 9개 연구기관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분양했습니다. 한국화학연구원을 비롯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확보한 기관들은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착수했는데요. 이 중 일부 기관은 코로나19에 대응할 백신 면역원, 즉 면역 반응을 유발하는 물질을 제작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백신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한 초기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볼 수 있죠. 하지만 이에 성공하더라도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기만 합니다. 백신을 먼저 개발을 하려면 당연히 이제 거기에 맞는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항원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항원을 선택하고 대량으로 생산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독성은 없는지 전임상 시험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서 통과를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을 시행하는데 보통 임상은 3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1상, 2상, 3상. 3상은 보통 몇백 명 이상의 대규모로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런 과정이 실제로는 제 생각에는 아무리 빠르게 해도 최소 2년 이상 걸리지 않을까. 보통은 2년에서 10년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랜 기간이 이제 소요가 되는 그런 과정이죠.
국내 연구진이 코로나19에 대항할 수 있는 항체를 찾아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예방 백신의 임상 시험이 시작됐다고 AFP 통신. 현재 해외 일부 기관이나 국내 제약회사 등에서 백신 개발에 성공했다는 뉴스가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는 면역원 후보 물질 개발에 성공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뿐 실제 효과를 검증하고 상용화하기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백신과 치료제가 상용화되기 전까지 우리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감염 속도를 최대한 늦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백신이 없는 만큼 감염병 예방을 위한 생활 수칙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건데요. 이를 위한 핵심 키워드로 떠오른 것이 바로 사회적 거리두기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란 감염성이 높은 질환의 전파를 막거나 그 속도를 줄이기 위한 대표적인 행동 지침입니다. 정부나 보건당국 또는 시민단체가 사회적 측면의 면역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실행하는 감염 관리 캠페인인데요. 사람들끼리 접촉할 기회를 줄여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고 궁극적으로는 감염률과 사망률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때문에 최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3월 22일부터 4월 5일까지 15일간의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집단 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은 앞으로 보름 동안 운영을 중단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일상의 자유를 되찾기 위한 감염병 예방 대책. 그에 따른 지침은 이렇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지켜야 할 6가지 수칙을 제안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사람이 많이 모이는 종교 행사나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을 당분간 중단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시 행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법적 처벌까지 불사할 것을 경고하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종식을 향한 총력전을 선포한 셈이죠.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시설 폐쇄는 물론 구상권 청구 등 법이 정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 감염병 전문가들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현재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역 활동이라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걸리지 않는 것이 최선이며 이를 위해선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만이 집단 감염의 연결고리를 끊고 방어력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19는 이제 계절마다 유행한 계절성 질환일 때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다라고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백신과 치료제, 예방약이 개발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전략은 사회적 거리두기밖에 없다라는 거죠. 일단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유행의 속도를 최대한 늦춰서 어떻게든 치료제가 만들어지고 백신이 나오고 그런 과정에서 모든 사람들이 백신을 맞아서 유행을 종식시키는 것이 가장 어찌 보면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효과적인 전략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우리 일상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근무 형태를 탄력적 재택근무로 대체하고 있으며 여러 대학에선 동영상 플랫폼이나 스트리밍 등 사람과의 접촉이 없는 언택트 방식의 강의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 장을 보기 위해 직접 오프라인 매장에 가기보단 스마트폰을 활용해 온라인 쇼핑을 더 즐겨하기 시작했습니다. 배달 서비스나 택배 또한 배달원을 직접 만나지 않는 비대면 방식이 주를 이루게 됐죠. 되도록 집에만 머무르며 바깥 세상과 자발적으로 단절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분위기가 형성된 탓에
사회 전반에 걸친 후유증도 만만치 않은데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경제 활동을 반강제적으로 멈춰야 했습니다. 실제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문을 닫은 곳만 1,20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우리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토익 시험도 밀리고 있고 모든 시험들이 밀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채도 밀리고 있고, 그래서 이것만 바라보고 취업을 준비했던 취업 준비생들에게는 너무나 큰 타격인 거예요. 야, 코로나 좀 괜찮아지면 보자 하는데 근데 그 괜찮아지는 게 언제인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끝이 언젠지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되는 뭔가 고립감, 혼자 있는 듯한 그 외로움, 그런 게 계속 좀 드는 것 같아요. 뭐 직장을 나가지 못한다거나 근데 혼자 살고 있다거나 그러면 관계가 완전 단절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어떤 모임이 진짜 필요한데 이전에 뭔가 소속되어 있었던 곳이 없어지기 때문에 완전히 혼자가 되는 무중력 상태가 돼버리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죠. 이 시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감염병에 대한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면서 심리적 장애를 겪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건데요. 특히 코로나19의 초기 증상이 흔한 감기 증세와 비슷하기 때문에 불안 증세를 겪는 사람들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불안한 감정이나 우울한 감정 다 이게 전파력이 있다는 거 뭐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런 전파력이 있기 때문에 기침만 하고 뭐 목만 좀 아파도 열이 미열이 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난 뭐 나한테 온 거 아닌가. 그때 이제 어떻게 행동할까 하고 감정하고는 분리시키는 훈련?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처럼 코로나19에 의해 불안 장애를 호소하는 이들이 늘면서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인데요. 감염병 사태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 어디서 확진자를 마주칠지 모른다는 불안감. 그리고 고립돼가는 일상에서의 무력감이 사람들의 심신을 괴롭히면서 사회적 우울감 역시 극에 치닫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이게 내일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이제 그 어떤 근접성에 따른 또 불안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확진자분들이 이제 주변에도 생기고 이러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뭐 분노나 뭐 혐오 이런 것들, 그리고 이게 조금 더 장기화되면서는 이제는 조금 다 이제 무력해지는 그런 느낌들도 좀 봤습니다. 많이 지쳐하시죠. 이게 도대체 위험하지는 않다곤 하지만 언제 이게 종식이 돼서 내가 원래대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좀 좌절감, 무력감 이런 것들을 많이 호소하시는 것 같습니다. 감염병의 유행은 기본적으로 심리적인 공포와 상실감을 동반하는데요. 공포에 휩싸이는 순간 우리는 또 다른 상대방에게 불안 심리를 심어주게 됩니다. 이는 감염병을 확산시키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기도 하는데요. 우리 모두 스스로 마음을 제어하고 감염병 스트레스를 극복할 처방이 절실한 지금, 중요한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바로 심리 방역입니다. 심리 방역이라고 하면은 바이러스로 인한 심리적인 타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겁니다. 사실은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았더라도, 우리 가족 아무도 걸리지는 않았더라도 나는 너무 불안하고 거기에 이제 압도가 돼서, 아니면은 거기에 너무 매몰돼서 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기도 하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어떤 불안정하고 불행감에 휩쓸 수가 있죠. 물리적인 방역, 바이러스로부터의 어떤 실제적인 방역 못지않게 이런 이제 사회적으로 팽배해져 있을 때는, 불안감이나 스트레스가 팽배해져 있을 때는 심리적인 방역이 이제 병행이 되어야 됩니다. 감염은 개인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집단에게 일어나는 일인데, 집단에게 일어날 때 사람들에게 사람들에게 생겨나는 굉장히 중요한 현상이 공포거든요. 공포와 관련된 공포감을 느끼고 공포와 관련된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이 집단에게 아주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감염 자체에 대한 공포로 인해서 사람들이 하는 그 비적응적이거나 비정상적인 행동,
이거를 막도록 하는 것도 이 심리사회 방역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심리 방역은 사람들이 불안 또는 우울한 심리를 느낄 때 이를 효과적으로 치유하는 마음 처방전이라 할 수 있는데요. 사회적으로 팽배한 불신과 공포, 좌절감을 적절히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인 것이죠. 이를 위해 코비드19 심리지원단에서는 국가 차원의 7가지의 마음 백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스트레스 반응을 인정하고 자신이 잘 이겨내고 있음을 다스리는 격려 백신.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도록 작은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긍정 백신. 개인 위생 수칙을 솔선수범 지켜나가는 실천 백신. 올바른 정보를 분별하고 습득하는 지식 백신. 감염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 희망 백신. 선별진료소, 심리지원센터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알아두는 정보 백신. 감정과 사고, 몸과 마음의 밸런스를 유지하는 균형 백신이 그 내용입니다. 그런 자가격리의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그동안 호소해왔던 주요 스트레스는 그런 뭐 단절, 고립에 대한 거, 편견에 관한 거, 격리 자체에 관한 거, 격리 기간 동안의 경제적인 문제를 포함한 현실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을 스트레스라고 여겨왔고, 이제 그동안의 경험에 근거해서 저희가 알아낸 것을 시민들에게 좀 더 편히 공유할 수 있도록 7가지 백신을 만들고 이제 공유를 하게 됐습니다. 심리 방역을 위한 백신은 실제 확진 후 치료를 받았거나 자가 격리를 겪은 이들에겐 꼭 필요한 치유 과정이 됩니다. 실제 우한 교민이 국내 임시생활시설에 입소해 격리됐을 당시 약 180여 명의 심리 상담이 진행되기도 했는데요. 코로나19 전염병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은 그들을 심리적으로 고립시켰고 심지어 사회적으로 따가운 시선까지 받았죠. 교민들은 감염이나 전염에 대한 불안과 사람들의 부정적 시선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해 안정을 위한 심리 치료를 병행했습니다. 이러한 심리 백신은 확진자나 자가 격리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는데요. 불안과 공포를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을 뿐 아니라 감염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건네고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상실, 이제 죽음이나 이별 등의 상실이나 아니면은 극심한 스트레스, 뭐 위기, 지금과 같은 뭐 이제 재난에 가까운 또는 재난 이런 걸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런 일을 겪기 전에 있었던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능력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그래요. 사실 항상 위기는 기회를 제공을 하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적응을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거, 이런 것도 회복 탄력성이 아주 중요한 그 요소가 되고요. 최근 우리나라는 빠르게 회복 탄력성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대도시를 비롯한 각 지역에선 철저한 방역 관리에 주력하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기업들 중에서는 코로나19의 확산과 감염 관리를 돕기 위해서 다양한 앱을 개발한 것도 있는데요. 공적 마스크 판매지를 확인하거나 자가격리 대상자 확인용 애플리케이션 등은 바이러스의 감염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한 스타트업에선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온라인 문진표 앱을 선보였습니다. 온라인 문진표는 실제 선별진료소에서 사용하는 문진표입니다. 해외 방문 이력부터 방문한 국가, 그리고 기저질환 및 의심 증상까지 꼼꼼히 체크 후 저장할 수 있는데요. 이 파일을 선별진료소나 드라이브스루에 제출하면 곧바로 다음 절차로 이어지게 되죠.
사전 문진을 작성하게 되면은 해당 선별진료소에서 가서 필기구를 공유하는 등 2차 감염의 위험에서 가장 많이 멀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초 역학조사서 등을 추가로 작성할 때 참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줄이면서 동시에 코로나19 관련 의학 정보를 전달할 수 있고 또한 중수본, 질본에서 나온 저희가 대응 지침서를 참고 삼아 만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시민들에게 잘못된 정보가 제공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였습니다. 보통 코로나19에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선별진료소에서 문진표를 작성하고 검사하기까지 약 20분이라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 시간 동안 다른 사람과 알게 모르게 접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는 것이 오히려 위험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온라인 문진표를 미리 작성할 경우 대기 시간이 짧아져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선 감염의 최소한을 굉장히 목적을 두고 있고요. 시민들 간에 코로나19 관련 자신의 의학 정보를 다른 시민들에게 전달하거나 공유를 하거나 혹은 의료진에게 공유를 할 때 사전적으로 문진표를 작성을 해서 구체적이고 안전하게 전달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발벗고 나선 사람들은 또 있습니다. 손수 재봉문에서 면 마스크를 만드는 사람들. 바로 손 세정제나 마스크 같은 위생용품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돕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입니다. 미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왜 만들어서 쓸 생각을 못 할까 막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저희 가족들 쓸 거 만들고 있었는데 은평구 쪽에서 이제 이렇게 자원봉사자분들이 하시는 거 보고 저희도 이렇게 만들면 좋겠다. 대대적으로 가족뿐만 아니라 이렇게 자원봉사자를 하는 분들이랑 저희 지인들이랑 같이 만들면 좋겠다 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만든 면 마스크는 여러 생필품과 함께 주로 외부 활동이 어려운 이들이나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품으로 제공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감염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이 최소한의 방역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나눈 겁니다. 이거를 직접 지역에서 만들어서 주셨어요. 그래서 쓰는 거는 여기에 뭐 세탁이라든지 제가 하는 일이잖아요. 제가 하는 일이죠. 대인 관계 안에서 되게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줄 서는 것조차 나가는 것조차 아까 출입이 힘드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저희가 직접 나눠드리기도 하고. 개선이 안 됐던 부분인가? 코로나19의 감염을 막기 위한 사회적 봉사활동에 청년들도 힘을 더하고 있는데요. 첨가를 한 거에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여파로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앞장서온 청년 봉사자들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모임 자체가 금지되다 보니까 무료급식소 이런 곳들이 중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르신들이 인이 걱정을 하시던 분들이 더 어려워지시게 됐다는 소식을 이제 들었고, 그 과정에서 이분들한테 뭔가 먹을 거리라도 좀 전달을 해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처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한테 좀 움직일 수 있는 좀 통로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플랫폼을 기획하게 된 거죠. 아름다운 작은 실천을 모토로 오픈한 온라인 기부 사이트. 직접 기부자들이 후원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할 물품을 선택해 목표 기부금을 모으는 건데요. 품목당 100개의 수량을 정하고 소액 기부가 가능하도록 만들어 보다 많은 이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떤 계기로 이런 모임을 만들게 된 걸까요? 제가 기부를 하려고 하니까 의료 장비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5만 원을 내는 게 약간 민망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막 누군가는 되게 절박하다고 하는데 이 돈을 내면서도 뭔가 죄책감을 느끼는 게 뭔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걸 해소할 수 있으려면 단돈 1,000원이라도 그게 가치 있게 사용된다는 걸 시각적으로 보여줘야 된다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들은 이미 한 차례 성공적으로 후원을 마친 상황입니다. 단 3일 만에
1차 목표였던 기부금을 채웠고 서울의 한 지자체를 통해 취약계층의 어르신들에게 생필품과 의약품을 전달한 바 있는데요. 자신들의 경험을 떠올리며 더 큰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살피고 싶다는 이들. 앞으로도 활동 영역을 넓혀 코로나19 사태로 생계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뭔가 계속 가만히 있어야 하고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느끼는 상황에서 그래도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어떤 움직임 만들어낸 거 하나라도 할 수 있는 만큼이라도 우리 뭔가 해보자라고 했을 때 실제 그걸 참여하고 또 그 분들에게 누군가한테 도움이 됐다라고 느끼는 그런 어떤 마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단순하게 현금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후원자 스스로 어르신들이 지금 상황에 어떠한 것이 필요하지? 라고 고민한 뒤에 선택할 수 있겠거든요. 내가 잘 선택을 했다? 내가 선택을 하고 잘 결정을 해서 이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됐다라는 그 자기 효능감이 많이 느낄 수 있으신 것 같았어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일상을 덮친 코로나19. 전쟁과 자연재해 못지않게 전 세계 인류를 패닉에 빠뜨린 신종 바이러스. 무서운 확산 속도만큼 그 폭풍도 거센 상황입니다. 코로나19는 아직 백신도 없고 예방약도 없고 코로나 사태가 지금 장기화되면서 제일 먼저 나온 게 스트레스, 걱정, 그러다가 이제 그게 좀 심화되면 공포. 미지의 전염병으로 인해 또 한 번의 위기를 마주한 우리들. 코로나 사태의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을 비롯해 전 국민이 바이러스와 전쟁 중인데요. 손쓸 새 없이 늘어나는 환자와 부족한 의료 장비, 감염의 위험이 도사리는 환경 속에서도 많은 이들의 땀과 희생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의 장기전이 예상되는 지금, 아직 개발되지 않은 백신과 치료제 없이 신종 바이러스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코로나19가 지금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백신과 치료제, 예방약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전력은 사회적 거리 두기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도 나 이거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긍정적인 마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껏 수많은 위기를 넘어왔던 것처럼 모두 함께 힘을 모은다면 코로나19의 위기 또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일 겁니다. 우리가 서로를 또 챙기고 연락하고 하면서 그래도 우리 힘을 내보자, 긍정적으로 이렇게 생각해보자, 그런 것들을 좀 서로 위로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잘 관리하고 난 다음에 주변을 돌아보면은 이번 위기를 통해서 본인이 그동안 보지 못하고 놓칠 수 있었던 것들을 챙기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국민들의 노력과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방역당국의 노력만 가지고도 이 유행을 이겨내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유행이 진행될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방역당국의 노력 그리고 이제 전 국민의 또 그런 동참 이런 것들이 같이 병합이 된다 그러면 앞으로 유행도 잘 이겨낼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종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대신 다 같이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 나와 가족, 그리고 이웃을 위해 철저히 건강 수칙을 지키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행동. 그리고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나눔을 아끼지 않는 마음. 이것이야말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다시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길 아닐까요?